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왜 진짜 원인을 말을 안 할까입니다. 자, 진보와 보수가 동시에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손 떼라, 가만히 있어라입니다. 자, 경실련, 참여연대, 그리고 경제신문들 포함한 보수단체, 야당까지 나서서 야, 이렇게 많은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너네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보와 보수의 정부 개입 반대 의견은 조금 달라요. 진보 측은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세워서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그 투기 수요 자극한 것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나올 때마다 특혜 남발이다, 누군가 투기 수요가 이득을 볼 것이다, 멈추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보수 진영에서는요,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개입하여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규제로 집주인이 집을 못 팔아 시중에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이 양도세 규제로 묶인 사람들요, 2018년 4월 1일까지 팔라고 무려 6개월 넘게 기간을 줬고요. 그거 팔기 싫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길까지 열어줬습니다. 게다가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일시적으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는데 실제 주택가격 하락 효과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이렇게 어설프게 양도세 규제 풀면요, 투자 수요 유입만 더 부른다는 부분입니다. 자, 한 시민단체는 이런 표를 만들어서 부동산 대책과 집값 상승의 연관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대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는 거 보이지? 부동산 대책 효과 없는 거 알겠지? 게다가 니네들이 부동산 대책 내놓고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급등한 사례가 있네? 그럼 어설프게 대책 쓰면 안 되겠지? 니들이 가만히 있어야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보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은요, 잘못된 정책을 세운 정부 때문이다, 집값은 정부가 올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밝힌 부동산 급등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저금리의 영향이다, 예전부터 꾸준히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도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할 때마다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맹비난이 쏟아집니다. 야, 김영믹 전 국토부 장관 장꼬대 같은 이야기하고 있다, 남탓 여왕 그러면서 막 이제 맹비난을 했거든요. 자, 이런 여론을 접하는 상당수의 시민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세금 거두려고 집값 올려놓고 남탓하네. 자, 그런데 자, 오늘 영상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급등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걸 정부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부동산 급등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3기 신도시를요, 기본주택 형태로, 임대 형태로만 공급해야 집값이 잡힌대요. 사람들의 시세 차익 기대감을 꺾어놔야 된다고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요, 다주택자 비율 높을수록 아파트값 상승폭이 낮아지더라, 우리가 연구해봤더니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나 경실련은요, 특혜를 주는 공급 대책을 없애야 된대요. 그래서 재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신도시 지정도 안 된대요. 왜?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다주택자 보유 매물만 때려잡아서 내놓게 하면 집값은 잡힌다는 거예요. 전 공급이 필요하면은 김포공항이나 용산공원 같은 거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지를 주택으로 지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확한 원인을 밝혀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현실성 없는 대책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이게 실제 정책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자, 정부는 금리 탓, 보수 진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탓이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2017년 7월과 10월에 한국은행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저성장과 저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죠. 금리 방향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한 차례 기준금리 낮추고 올린다고 부동산 가격은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그 연속성이 나타나거나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클 때 주택 가격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기준금리 인하는요, 좀 시장 참여자한테 크게 다가왔었어요. 왜냐, 2019년에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릴 줄 알았는데 두 차례 낮췄잖아요. 다시 돌아온 저금리에 사람들이 환호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 이후에 거래량과 가격, 그리고 정부의 대책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자, 2019년 7월과 10월에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미친 영향 볼게요. 7월 18일 날 한 차례 낮췄고 10월 16일 날
또 한 차례 낮췄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낮추기 전에 6월 달에 거래 보면 한 19억 2천에서 19억 3천 정도예요. 자, 그런데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 11월에 봤더니 21억까지 치솟게 됩니다. 자, 이 재건축 아파트만 그랬을까요?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금리 인하 이전에 10억 2천만 원이었는데 11월 달에 금리 다 낮추고 봤더니 14억까지 치솟게 됩니다. 자, 금리 인하 이후에 6월에서 11월까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언제 나왔죠? 12월 16일 날 나왔죠. 자, 정부의 대책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21억까지 올라갔던 잠실조공 5단지 정부 대책이 나오고 한 달 뒤에 18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야, 늦게 나온 대책이 무슨 집값을 올린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2020년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미친 영향 보겠습니다. 3월 12일 날 인하했는데 이때 0.5%포인트 비컷을 단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3월과 4월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패닉, 자산시장의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4월 말부터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자산시장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월에 28일 날 기준금리 인하를 추가로 단행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4월 29일 날 18억에 거래됐던 잠실주공 5단지가 5월에 금리 인하 이후에 20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런데 기준금리를 너무 많이 낮추다 보니까 예금금리가 0.78%밖에 안 돼요. 1년 정기 예금금리가.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부동산에다가 있는 자금 다 끌어다가 부동산 투자라고 부추긴 거라고 말씀드렸죠. 6.17 대책으로 안 잡힙니다. 그래서 23억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정부에서 세법을 대거 개정하면서 710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미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 금리 인하 효과로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하면 집값 하락 효과 있을까? 이게 근본 원인이라며.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요, 지속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차례 올린 건 꿈쩍 잘 안 해요. 두 차례 이상 올리거나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주택가격이 꿈틀댄다 말씀드렸죠. 2019년 초반에 주택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때 왜 하락을 했을까요? 먼저 2018년 11월 31일에 김중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1.75%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은행권의 1년 정기예금금리가 2% 달성이 돼요. 이제 이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2.3%, 2.4%까지 올라갔죠. 게다가 이때 한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긴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당시 한미 금리가 역전돼서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오히려 다 낮았는데 미국에서 2019년에 한 3차례 올리겠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두 차례는 더 올릴 것이다. 그러면은 자,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네. 자, 이런 심리가 팽배했다는 거죠. 2018년 9.13 대책에 따른 관망세도 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서울 지역 대규모 정비 사업이 입주가 진행되면서 이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금리, 대책, 공급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 10월부터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11월부터는 1,700건까지 장기적으로 거래 급감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주택가격 하락과 상승에 금리와 공급 요소를 제외하고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잡힐 겁니다. 현 부동산 정책이 유지가 된다면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지금 현재 유지되거나 더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는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어요. 내년 전망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이 2010년과 유사하게 진행되면 과거와 같은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2010년보다 더 큰 충격이 될 것이에요. 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공급은 더 크게 늘어날 겁니다. 다음 정권 말에서는요, 물리적인 공급 증가가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안정이 될 거예요. 게다가 임대사업자 매물도 본격적으로 풀릴 겁니다. 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데 부동산 잡는 비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정책 제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급 정책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파트는요, 주택이기 이전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 금리를 제외하고 나서 그 급등의 원인을 찾는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비난할 부분은 아니에요. 저라고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요, 좀 더 강력하게 더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를 시켰으면 좋겠지만, 현재 투자 억제책과 그리고 공급 확대 정책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부분이고, 그 방향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